네, 9주차 서버제어 실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라플라스 변환, 그죠? 변환을 배웠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역변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초기값 문제가 있죠, 그죠? 초기값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그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미분이 없어지고 이제 그 대수 방정식으로 바뀐다 그랬죠? 미분 방정식 대신에. 그래서 미방이 대수 방정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수 방정식은 그냥 다항식 이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항식을 정리해서 그 대수 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역변환을 해서 우리가 처음 풀고자 했던 미분 방정식을 이제 푸는 방법을 이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전달함수라는 거는 이제 그 입력, 어떤 기능을 하는 이제 그 블락이 있으면은, 어떤 기능을 하는 뭐 소자, 모듈 이런 게 있으면은 입력과 출력이 있겠죠, 그죠?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 분의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달함수를 배웠어요. 그냥 입력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의 비를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 그죠? 이런 어떤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들이 이제 뭐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이제 블락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죠?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이 블락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전체 시스템 있죠? 그 시스템을 우리가 단순화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죠? 단순화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한다, 그죠? 전체 시스템을 하나의 블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블록 다이어그램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 응답, 그죠? 주파수 응답이란 건 뭐예요? 결국 전달함수에서 S를 이제 J 오메가로 치환을 하면 그 함수가 바로 주파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입력과 출력의 비가 주파수의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물리적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푸리에 급수라든지, 그죠? 푸리에 변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그 음색, 그죠? 음색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정연파가 이제 소리라는 게 여러 개의 정연파가 이제 합성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푸리에 급수의 이제 의미인데, 그래서 그런 그 푸리에 급수에 의해 표현되는 그 정연파 함수의 이제 구성 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파형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파형이 결국 뭐냐면은 이제 음색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얘기하는 이제 음색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악기 소리, 뭐 피아노라든지 뭐 다른 악기들, 아니면 사람 목소리, 이런 것도 다 파형이 다르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 파형을 우리가 이제 푸리에 급수로 표현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푸리에 급수의 각각의 개수가 다르다, 그죠? 그 피크의 이제 크기가 다르다, 이제 그런 그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주파수 응답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에 사실상 그 시스템에 이제 모든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현영치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입력이 가해졌을 때 그 입력은 정연파로 분해될 수가 있고, 그죠?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알면은
그 주파수 응답이라는 거는 각각의 정연파에 대한 출력의 출력 값을 우리가 함수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입력 파형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뭐 정연파하면 정연파, 그죠? 뭐 입력 파형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정연파를 정연 그 입력 파형을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각각의 사인, 코사인 함수는 우리가 각각의 코사인 함수, 사인, 코사인 함수에 대한 주파수 응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주파수 응답이니까, 그죠? 전달함수에부터 나온 거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다 합하면 뭐예요? 결국엔 그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물리적으로 이런 그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배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물리적 시스템에 적용을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그냥 전기 회로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어요. RRC 회로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화, 뭐 전달함수, 뭐 주파수 응답 이런 걸 적용을 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를 해봤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또 실제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뭐 오실로스코프라든지 뭐 이런 그 기기에 대해서 뭐 대역폭이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주파수 응답을 이제 보드 플랫이라고 그러죠. 보드 플랫으로 그리는 방법. 그래서 뭐 여기서 뭐 3dB다. 그죠?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반이 되는 그런 주파수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장비의 뭐 대역폭이 그 오시로스코프도 있고 뭐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뭐 대역폭이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스피커 같은 거 있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 같은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보드 플러스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많이 실제로. 그래서 그런 장비들에서 대역폭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가 반이 되는, 내가 소리를 집어넣는데 스피커에다가, 그래서 소리를 입력을 시키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입력시킨 주파수에 입력시킨 에너지 있죠.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입력을 했을 때 그 에너지가 반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이거를 대역폭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죠? 오실로스코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를 배웠어요. 그래서 뭐 3dB이 나온 거는 3dB가 바로 그런 의미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역학,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는 이제 그 모터를 제어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학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뭐 다 아는 거겠지만, 그래서 일단 역학 시스템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 위주로, 용어, 그죠? 기본 용어들 위주로 우리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변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그죠? 변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변이라고 해요. 위치의 변화랑은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하고, 그렇게 당연히 변이는 이제 벡터예요. 그죠? 왜냐하면 위치가 변화한다는 거는 우리 3차원 공간, 뭐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에서 변화한다는 거는 벡터량이죠. 그죠? 그래서 그 크기 얼마큼 변화했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이제 움직였나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벡터량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속도는 뭐예요? 속도는 위치의 위치가 아니라 변이의 미분이에요. 그죠? 변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랑 변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랑 우리 속도라고 하죠. 그죠? 속도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벡터량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더해서 이제 운동량이 있어요. 운동량은 P라고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고, 그냥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예요. 그냥 어떤 물질의 운동량이라고 하면은 그
그 물체의 속도, 그죠? 속도에다가 이제 질량을 곱한 그런 물리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가속도는 뭐 그냥 속도가 변위의 미분이고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이에요. 그죠? 이건 당연히 변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계도함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힘은 질량에다가 우리가 뭐 가속도를 곱한 뭐 여러분 다 알죠? F-ma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변이의 이계도함수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마찬가지 얘기죠? 이걸 우리가 좀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하면은 질량은 이제 상수니까 이렇게 미분전 선제 안에 집어넣으면은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요거는 이제 직선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가 용어들이고 회전 운동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여기에 비슷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회전 운동에서는 이제 각도가 중요하겠죠. 그죠? 각도. 뭐 세타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각속도죠. 각속도. 각속도. 오메가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각도의 미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각운동량. 각운동량은 자 L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회전 반경이 있겠죠. 회전하는 물체니까 회전 반경에다가 그 물체의 이제 선 운동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운동량을 벡터 곱한 거예요. 벡터 곱, 그죠? 외적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외적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결국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체가 중심축에 대해서 이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R이죠. 중심에서 물체까지의 벡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선속도예요. 선운동량, 그죠? 선속도 뭐 마찬가지죠, 그죠? 뭐 M1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걸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잠깐 여기 미분이 없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미분이 없어야겠네, 그죠? n 곱하기 rv, 그죠? 이렇게 여기 있지, 그지? 당연히, 그죠? 이렇게 쓰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 그래요. 보통 이렇게 I로 표시해요. 여러분 뭐 솔리드워크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 설계하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물체의 이제 뭐 측정 같은 거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관성 모멘트가 나오죠.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관성 모멘트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여기 이제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초당 회전 각도, 그죠? 라디안으로 따지는 회전 각도가 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관성 모멘트. 그래서 우리가 직선 운동에서는 이제 관성 질량이라고 하죠. 그죠? 관성 질량이라고 하고 우리가 요거는 속도의 변화에 대해서, 즉 운동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힘. 그래서 관성이라는 거는 이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등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로 움직이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성질을 우리가 이제 관성이라고 하죠. 그죠? 그 성질 그 관성이 크면은 그래서 그 운동 상태에 대해서 변하는 정도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에서는 이제 질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회전 반경도 중요해요. 회전축에 대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나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뿐 아니라 이제 그 회전 반경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지 우리가 회전 운동을 제대로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질량 곱하기 질량이 크면은 우리가 그 물체를 회전 운동하는 물체에서 이제 가속하기가 힘들어요. 또한 회전 반경이 크면은 즉 중심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일수록 우리가 회전하는 운동을 이제 가속하기가 힘들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mr 제곱 그리고 우리가 간성 모멘트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다음에 가속도는 뭐 그냥 각가속도는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자 토크라는 개념을 쓰죠 우리가. 그래서 토크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회전 반경하고 회전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회전 반경이 r이면은 요 접선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는 힘, 그죠? 그래서 회전 반경과 접선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는 힘의 이제 외적이 돼요, 외적,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걸 다시 풀었으면은 r 곱하기 dt분의 d p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회전 반경이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뭐죠? 가운동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기억해야 될 거는 자 힘이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이제 토크라는 거는 가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혼동될 이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앞으로 다루게 될 이제 운동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선 운동계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 M에 힘을 가했어요. 힘을 가하면은 당연히 X 변이, 그죠? 변이가 변하겠죠, 그죠? 변하는데 이제 이계도함수 형태로 변한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그죠? 이제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죠? 그렇게 하게 되겠죠. F는 ma,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스프링, 탄성을 가진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기계 요소인데, 그럴 경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에다가 힘을 가해요. 힘을 가하면은 스프링이 늘어나겠죠. 그 변이가 생겨요. 그래서 스프링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내가 스프링에 힘을 가하면은 이거에 비례해서 내가 가한 힘에 비례해서 스프링이 늘어나요. 그죠? 늘어나는데 그 비례 상수가 이제 K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임계의 범위를 넘어가면은 이제 스프링이 더 이상 이제 탄성을 잃고 더 이상 스프링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탄성 한계점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 한계 내에서의 그 변이를 이제 가정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기계 요소가 이제 점성 마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찰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점성 마찰은 여러분들이 힘을 가하면은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물체의 변이에 비례해서 즉 속도에 비례하는 마찰력을 가질 때 우리가 그걸 이제 점성 마찰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찰 중에서는 여러분들은 뭐 이제 그 점성 마찰이라는 의미는
1차원이니까 그냥 이런 관계예요. 마찰력이 속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마찰력이. 근데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배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속도가 아주 작을 때 또는 정지해 있을 때는 마찰력이 커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범위 내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어떤 일정한 힘 이상이 됐을 때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져요. 아니면 속도가 느릴 때는 또 여기 이렇게 그냥 마찰력이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 물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특성 곡선을 가지는데, 우리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형이 아니니까. 선형이라는 얘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죠. 그죠? 어떤 소자가 선형이다 또는 어떤 뭐 함수가 선형이다 라는 얘기는 원점을 지나는 그런 특성을 가질 때, 함수 관계가 특성을 가질 때 우리가 선형이라고 하는데, 선형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손으로 풀 수가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각각 구간별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선형인 경우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선 마찰인 경우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무시한다. 그냥 마찰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야 문제가 간단해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손으로. 안 그러면 손으로 못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간단히 한 거예요. 그래서 직수성 운동계에서는 요 세 가지, 크게 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이상을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조합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 자,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물체가 스프링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은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물체에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해요.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은 변이가 생기겠죠. 그죠? 변이가 생기면은 요런 항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있으니까 요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요런 또 힘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가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요 시스템에다가 이제 마찰력까지 더하면은, 이제 이렇게 마찰력까지 더하면은 점성 마찰이죠. 물론 뭐 정지 마찰력을 무시하고, 다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미분방 형식이 세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역학 시스템을 모델링한 게 요 미분방 형식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시스템에서, 자, 내가 임력을 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하는 힘이에요. 내가 이 물체에 가하는 힘을 임력이라고 하고, 이 물체가 m에 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움직이겠죠. 그죠? 자, 그럼 움직이는 그 변이, 위치를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우리가 양변의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은 fs, 그죠? 그 다음에 n 곱하기 뭐가 돼요? 요거는 이계도함수니까 s제곱 하고 xs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계도함수니까 bs, xs, 그 다음에 ksx. 그죠? 자, 우리 전달함수 구할 때는 초기값은 무조건 0이라고 놓고 이제 구한다 그랬죠? 초기값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 스프링이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고 있는 자연 상태, 그런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달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전달 함수 할 때는 초기값을 무시해요. 항상 0이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fs는 xs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임력을 힘, 출력을 요 물체 변이 이렇게 잡으면은, 자, 그 전달함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RS별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전 운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토크는 이제 각도의 이계미분에 비례하는데 우리가 그 비례함수를 우리 아까 식에서는 i로 표현했죠, 그죠?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 그죠?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 그죠? 이걸 이제 i로 표현을 했는데 그냥 j로 이제 그냥 바꿉시다. 여기서 자 j. 그래서 결국 뭐냐면 F는 MA에 해당하는 그런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회전 운동계에서는 F는 MA, 여기 T 토크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도의 이계미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프링이 들어갔을 때, 탄성체가 들어갔을 때, 요거는 이제 움직인 각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뒤틀림 스프링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형태의 스프링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회전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회전할 때마다 다시 그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복원력을 가진 스프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회전에 대한 스프링. 그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마찰력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지 마찰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비례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라플라스 변환해서 양변에 똑같이 변환해서 전달함수를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직선 운동이랑 비교하니까 모양이 똑같죠. 그죠? 모양이 똑같고 다만 그 개수가 가지는 이제 물리적인 의미가 다르겠죠. 차이가 있겠죠. 그죠? 직선 운동계, 회전 운동계니까. 그래서 잠깐 우리가 그 RSU로 잠깐만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RSU로만 잠깐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보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요거 가지고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뭐 예전에 했던 거는 이제 입력 전압에 대해서 뭐 커패시터의 뭐 출력 전압, 커패시 양장에 걸린 전압을 출력으로 놓고 뭐 입력 전압으로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푼 걸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RSC 값에 따라서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해봤죠. RSC 값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서서히 이제 정상 상태에 도달하고 어떤 경우는 막 진동을 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해봤죠. 우리가 뭐 임계제동이니 뭐 과제동, 뭐 부족제동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출력이 커패시티 상단의 전압이 아니라 여기 충전되는 커패시티 충전되는 그 전화량을 우리가 출력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키로오페 전압법칙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얻고, 그 다음에 각 소재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전류가 아니라 이제 전화량이니까 이렇게 전류를 전화량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전화량 IT 대신에 Q 요걸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똑같이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입력이 전압이고 요 양단의 전압이고 출력이 전화량일 때 전달함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병렬도 마찬가지예요. 병렬도 똑같이 병렬에 대해서 이제 전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키로오페 전류 법칙이죠, 그죠? 전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똑같이 여기 흐르는 전류 오메 법칙 해서 구하면은 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출력을 이제 전류나 전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속으로 하는 거예요. 자속. 자, 요 L에서 6이 되는 자속 있죠. 자속을 우리가 출력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덕터에서 자속과 전압의 한계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전압 대신에 요 값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고, 결국 입력을 전류를 잡았을 때 입력을 전류를 잡고 출력을 자속으로 잡았을 때 전달함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요걸 왜 했냐면은 우리가 각각의 전기 전자 회로랑 이제 직선 운동계
회전운동계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물리적으로 이제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끔 해서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한번 이제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전달함수는 어때 보니까, 자, 우리 앞에서 구한 전달함수를 보니까 분자는 다 1이에요. 그죠? 다음에 분모는 뭐예요? 다 2차의 다양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모양이 똑같아요. 개수만 다른 것 빼고는, 개수의 물리적인 의미가 다른 것 빼고는 다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전기역학, 시스템, 어널러지,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직사운동계에서는 뭐 힘, 그죠? 회전운동계에서는 토크, 그다음 위치는 각도, 속도는 각속도, 점성 마찰은 이제 회전 점성 마찰, 스프링 상수 K는 비트림 스프링, 그죠? 질량은 관성 모멘트로 대응이 되고, 각각의 전달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모양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징전료에서는 이제 전압이 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시스템에 가하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 그죠? 내가 직수운동계에서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출력이 나오나. 그죠? 내가 힘을 가하면 어때요? 어떤 시스템에 전기 시스템에 전압을 가하면은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내가 힘을 가하면은 이제 속도가 변해요. 그죠? 변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칭 관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속도는 위치의 미분이죠. 그죠? 전류는 전하량의 미분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압은 자속의 미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저성마찰은 이제 에너지를 소비해주는 그런 그 힘을 상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인데, 전기회로에서는 그게 이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 그래서 여기서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는데 저항이 이제 비례항수죠. 마찬가지로 전류는 이제 전압에 비례하는데 비례항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 이건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소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프링 콘스턴트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부품이 되겠죠. 기계 시스템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징전레일에서는 이제 정전율량 커패시터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하량이니까 전하량은 이렇게 커패시터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자석은 어때요? 자석은 인덕터에 저장이 되죠. 그죠? 인덕터의 자기장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구성 요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질량. 요거는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떤 속도의 변화량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힘인데, 여기서는 이제 인덕터스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인덕터스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인덕터에서는 크면 클수록 전류의 변화량이 작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성 또는 관성 모멘트 요구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라고 보면 되고, 전류일 때는 전류가 입력일 때는 이제 전압, 그죠? 전압에 대해서, 자, 인덕터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전압, 이게 크면 클수록 같은 전압에 대해서 이게 전류의 변화량이 작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죠? 같은 전류에 대해서, 그죠? 전류에 대해서 이게 크면 클수록 전압의 변화량이 작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해서 관계를 이제 기억을 해두면은 이제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이제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징리 모터 모델링을 이제 할 거고 해서 우리가 좀
회로를 한번 P 제어까지 그 피드백 제어일 때 경우에 한번 우리가 응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공부를 해봅시다.